천문학자 칼 세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넓은 우주에 우리뿐이라면 그건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이 넓은 우주엔 당연히 수많은 존재들이 바글바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그 누구도 우리 지구에 찾아오지 않았죠. 그렇다면 대체 그 흔하다는 외계인들은 어디에 숨은 걸까요? 왜 아직 그 누구도 우리 지구에 방문하거나 메시지조차 보내오지 않는 걸까요? 천문학자 드레이크는 바로 이것이 우리 지구인들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인들 스스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외계인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외계인들도 우리 지구 문명의 존재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답장을 받고 싶다면 일단 먼저 선톡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드레이크의 생각이었죠. 그렇게 1974년 드레이크는 아주 거대한 아르시보 전파망원경을 활용해서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구상성단 M13을 향해서 인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초로 태양계 바깥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간 인류의 메시지, 바로 아르시보 메시지이죠. 벌써 곧 다가오는 2024년이 되면 이 역사적인 메시지가 날아간 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 50주년을 기념해서 더 발전된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한 플랜이 담긴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되었죠. 과연 인류가 또 다시 보내게 될 새로운 메시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아르시보 메시지 50주년을 기념해 제안된 새로운 메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외계 문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의 언어로 보내야 할지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당연히 인간의 언어나 문자만으로 보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지적 문명들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학과 과학의 언어죠. 물론 외계인들이 우리 인간들이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똑같이 쓰고 있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에 하나를 더 더하면 무언가가 둘이 된다는 개념은 알고 있겠죠. 이처럼 수학적 개념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야 그 편지를 받은 외계인들도 이 정도 수학을 알고 있는 꽤 똑똑한 놈들이 보낸 메시지구나 하고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드레이크가 보낸 아르시보 메시지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당시 드레이크는 이진법 데이터가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켜져 있거나 꺼져 있고 또는 있거나 없고, 이러한 이진법 표현 방식은 어떤 문자를 쓰는지에 상관없이 이해할 수 있죠. 드레이크는 1과 0이 총 1679개로 이어지는 1679비트의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1679라는 숫자는 두 소수 73과 23을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 소수, 프라임 넘버란 자기 자신과 1로만 나누어지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드레이크는 수학을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외계인들이라면 안테나로 도착한 메시지의 총 길이 1679비트가 굉장히 인공적이고 어색한 두 숫자 73과 23의 곱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기다란 이진법 데이터를 가로 23, 세로 73칸으로 순서대로 배열하면 하나의 기다란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네모네모 로직과 비슷하죠. 물론 외계인들이 가로 73, 세로 23칸으로 메시지를 배열한다면 아무런 특별한 의미를 해독할 수 없을 겁니다. 부디 외계인들이 한 번의 실수로 포기하지 말고 가로와 세로 칸수를 다시 바꾸어서 시도하길 바라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에 담긴 각각의 그림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이 전체 메시지는 가장 위에서 아래까지 1부터 10까지의 숫자 개념,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한 원소들과 DNA를 구성하는 분자들, 인간의 DNA 구조, 인간의 모습, 태양계와 지구, 메시지를 송출한 아르시보 망원경의 모양과 크기 등 아주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메시지의 가장 위쪽부터 볼까요? 여기서 네 번째 줄에 한 칸씩 찍힌 각각의 점들은 기준점, 마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위로 한 칸씩 올라가면서 그 바로 윗줄은 2의 0제곱 1, 그 윗줄은 2의 1제곱 2, 그 위에 가장 윗줄은 2의 2제곱 4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1부터 순서대로 숫자들을 이진법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를 들면 가장 첫 번째 숫자는 마커 위로 2의 0제곱 칸만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1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번엔 마커 위로 2의 1제곱 칸만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2죠. 이런 식으로 1부터 7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을 넘어서 8부터는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칸이 부족한 탓에 8에서 10까지는
한 줄이 아니라 두 줄로 숫자를 표현합니다. 마커 위로 오른쪽에 하나 더 추가된 줄은 또 다시 가장 아래부터 위로 갈수록 2의 3제곱 8, 2의 4제곱 16, 2의 5제곱 32를 의미하죠. 이렇게 8부터 10까지도 똑같이 이진법의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서 뒤이어 이어질 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약속,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방금 연습한 똑같은 방식으로 가장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각각의 줄은 하나씩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1, 6, 7, 8, 15가 나오죠. 이 숫자는 각각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의 원자 번호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DNA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5대 원소이죠. 당연히 외계인들이 우리랑 똑같은 이름으로 각 원소를 부르진 않겠지만 외계인들 역시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하면서도 우주에서 가장 흔한 성분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단순하고 흔한 성분을 기준으로 원자핵이 12배, 14배, 16배, 30배 정도 더 무거운 다른 주요한 성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 부분에선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이 각각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을 의미하고 있다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약속한 숫자와 5가지 원소의 표기 방식을 적용해서 이 다음에 등장하는 더 복잡한 내용들을 해독해 볼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기호를 해독해 보면 첫 번째 줄 수소 7개, 두 번째 줄 탄소 5개, 세 번째 줄 질소 0개, 네 번째 줄 산소 1개, 다섯 번째 줄 인 0개로 이루어진 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DNA를 구성하고 있는 디옥시리보스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데닌, 티민, 구아닌 등 우리 DNA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분자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 아래쪽에 길게 이어진 부분은 가장 처음에 정의한 이진법 숫자 읽는 방식으로 해독하면 42억 9444만 1822라는 아주 거대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1974년 당시에 알려져 있던 인간 지놈의 염기상 개수입니다. 한편 그 양 옆에는 인간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끝나는 포인트에서 곧바로 귀여운 사람의 형체가 그려져 있죠. 이 사람의 형체 왼쪽 부분엔 사람 그림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인간의 평균 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선 가장 처음에 연습한 이진법 방식으로 다시 숫자를 읽어야 합니다. 다만 방향이 90도로 누워있죠. 이 숫자를 읽으면 14가 나오는데요. R15 메시지를 보낼 때 활용했던 전파의 파장 126mm를 곱해주면 이 당시 미국의 성인 남성의 평균 키 1.764m가 나옵니다. 사람 그림의 오른쪽 부분엔 이 당시 추정된 가장 정확한 지구의 총 인구수가 이진법으로 표현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진법 방식으로 이 긴 숫자를 읽으면 42억 9285만 3750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태양부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그리고 명왕성까지 태양과 그 곁을 도는 행성들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잃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명왕성도 태양계 행성으로 불렸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명왕성이 꼽사리를 끼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표현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맞추어서 각각의 행성들이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가장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살짝 위로 튀게 그려놓았습니다. 가장 아래쪽엔 이 메시지를 보낸 R15 망원경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대하고 둥근 안테나 접시에서 전파 빔이 송출되는 장면을 뒤집어서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엔 망원경의 지름을 이진법으로 표현하고 있죠. 다시 이 부분을 이진법으로 읽으면 2430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메시지의 전파 파장 126mm로 곱해주면 망원경의 실제 지름 306m가 나옵니다. 물론 외계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밀리미터나 미터 단위를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쓰고 있는 외계인 단위 기준으로 망원경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충 살펴봤지만 사실 드레이크가 의도한 R15 메시지를 해독하는 건 만만치 않아 보이죠. 실제로 드레이크는 R15 메시지의 초안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주변 과학자 동료들에게 보내봤는데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1과 0이 총 551개로 이루어진 기다란 551비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해독에 실패했지만 놀랍게도 일부는 551이 29와 19라는 두 소수의 곱이라는 걸 눈치챘죠. 그리고 드레이크가 의도한 대로 가로 세로 칸에 맞추어서 비트맵 이미지를 완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후 드레이크는 R15 메시지의 최종 버전을 모두 완성한 다음에 이번엔 그림으로 옮긴 상태로 동료들에게 공유해보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엔 긴 메시지 속의 각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모두 맞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지간히 똑똑한 외계인이 아니라면 어쩌면 그들 역시 이 메시지를 해독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르시보 메시지는 인류가 외계인에게 보낸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극한의 난이도를 가진 수수께끼 문제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들이 더 쉽게 그리고 더 방대한 내용을 담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편지를 써야 할까요? 아르시보 메시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그림 문제였습니다. 일종의 상형 문자로 보낸 편지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계획에선 일종의 간단한 숫자와 알파벳을 먼저 정의하고 뒤에 이어지는 복잡한 내용을 앞에서 약속한 숫자와 알파벳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하고 있죠. 앞선 아르시보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비트맵 이미지로 각 페이지의 그림을 구성하는 건 똑같지만 완성된 그림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알파벳과 문자를 표현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우선 가장 첫 페이지엔 아르시보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가장 간단한 숫자에 대한 개념과 표기법을 정의합니다. 0에서 9까지 한 자리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먼저 정의하고 그 아래 좀 더 복잡한 두 자릿수의 예시들도 보여주죠. 이후 우리가 소수라는 특별한 수학적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수들을 여러 개 쭉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 기본적인 사칙 연산에 대한 표현과 제곱과 제곱근에 대한 개념, 함수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를 더하고 빼고 불리고 줄이는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성분인 수소 원자를 활용해서 시간과 길이 단위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외계인들이 각자 무엇이라 부르건 간에 우주에서 가장 흔하고 간단한 성분인 무언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외계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가장 흔한 성분이 보여주는 스펙트럼과 주기적인 진동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이 가장 보편적인 성분, 수소를 통해서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을 시간과 길이 단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인간의 DNA 구조와 인간 남녀의 신체 구조, DNA 이중나선의 형태, 태양과 주변 행성들의 그림도 들어가 있죠. 물론 이번엔 업데이트가 되어서 가장 마지막에 있던 명왕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엔 지구 대륙과 바다의 지도, 대륙과 바다를 구성하는 각 원소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죠. 마지막엔 지구로 답장을 보내기 위해선 어느 파장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에 대한 정보와 우리 은하를 떠도는 구상성단 50개를 기준으로 표현한 우리 태양계의 좌표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우리 은하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한 천체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천문학을 알고 있는 외계인들이라면 그들도 이 구상성단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천문학자들은 이 새로운 계획을 비컨 인 더 갤럭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 따르면 4월이나 10월이 메시지를 보내기에 가장 좋은 적기인데요. 딱 봄과 가을이 되었을 때 우리 은하 중심, 지구, 태양이 90도의 각도로 놓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낸 전파가 태양이나 은하 중심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가장 온전하게 멀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앨런 전파망원경 어레이나 최근 중국에서 완공한 지름 500m 크기의 초대형 전파망원경 파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실현이 어려운데요. 아직은 이 두 망원경 모두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 우주 바깥으로 신호를 발신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신뿐 아니라 발신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장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드레이크가 보냈던 아르시보 메시지를 비롯해서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플랜 역시 엄밀하게 보면 결국 커다란 두 가지의 행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계인들이 지구인들과 거의 같은 수학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외계인들도 시각적인 감각기관으로 이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지구의 생명체들을 보면 거의 모든 생명체들이 독립적으로 시각을 발전시키고 진화시켜 왔습니다. 또한 시각은 데이터와 외부 자극을 경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따라서 지적 문명으로 진화한 외계인들이라면 눈알이 3개이든 4개이든 어쨌든 이미지를 시각적으로는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법으로 보낸 우리의 메시지를 의도에 맞게 가로 세로 칸수를 잘 맞추어서 배치해준다면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린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비트맵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시각의 발달 없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보나 자극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가 애써 보낸 이진법의 비트맵 이미지 편지는 그대로 일십을 당하긴 하겠죠.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인류는 계속 다른 존재들과의 조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다른 존재와의 조우를 꿈꾸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의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 인간 역시 어설프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고향행성 바깥을 향해 멀리 전파 메시지를 보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외계인들 역시 우리처럼 자신들의 고향행성 바깥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다른 존재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그들도 우리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편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면 대체 왜 우린 그들의 메시지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걸까요? 어쩌면 이 우주는 분명 어딘가 또 다른 존재가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거대하지만 동시에 그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꿈꾸기엔 너무나 거대한 세계인 건 아닐까요? 우주의 거대한 스케일은 다른 존재와의 만남을 꿈꾸고 있는 우리들에게 낙관적인 희망의 근거가 되기도 부정적인 포기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빵상.